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홍웅호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표를 해보기는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 연구의 출발이 러시아 역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 출발을 해서 한러 관계로 그 다음에 현재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같은 한민족인 고려인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전에 그 이야기 소개할 때도 잠깐 말씀하셨던 홍범도 장군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한 연구는 사실 첫 출발입니다. 제가 한국사에서 연구를 출발한 것도 아니고 또 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한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여운형 선생과 러시아, 소련 관련 활동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 발표를 수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여운형 선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 시기의 삶의 역사와 일정 정도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한참 학생운동이 그 전성기를 띄울 때 선후배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상의 문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지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운형 선생님을 이렇게 제가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감되는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문도 좀 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배경환 교수님이나 또 한국사의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놓으신 반병률 교수님이 웬만한 것은 다 손을 이미 대고 글을 너무나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러시아 자료 속에서 이 여운형 선생님의 흔적이나 또는 그 사상들을 조금은 찾아내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러시아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 목차는 주로 이제 여운형 선생이 직접 러시아에 갔거나 또는 러시아 사람들과 관련을 맺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중심 키워드를 여운형 선생님과 러시아 이 두 키워드를 놓고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료는 여운형 선생의 신문조서 자료와 회상기 그리고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앞에 배경환 선생님도 민족주의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과연 이제 이 부분에서 여운형 선생을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의문으로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원동 민족대회에 여운형 선생이 앉아 계신 사진입니다. 앞에 배경환 선생님의 발표 내용의 그 장소 회의까지가 사실 제 이야기와도 일정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한 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운형 선생의 이 활동을 1918년부터 1920년대 저도 마찬가지로 1922년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그 활동을 쭉 눈여겨보니까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교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을 탄탄하게 꾸리고 사상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무장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보다는 세계 정세를 한눈에 쭉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신한청년당의 당을 대표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했을 때 여운형 선생 본인이 만주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의문을 좀 붙여보니까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이미 만주와 연해주 지역은 오래전부터 항일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지였거든요. 주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 바로 한반도와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소위 파리 강화 회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항일 독립운동,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매우 밀접한 긴밀한 교류를 맺고 더 나아가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결과물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 러시아 지역으로 처음 오게 된,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한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동영, 조완구, 조성환 이런 분들이 바로 여운형 선생의 권고로 상해를 와서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후에도 굉장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여운형 선생의 공산당 가입 부분은 뭐 그동안은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앞에서 포타포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포타포프 장군의 사진이 혹시 있을까 하고 러시아 포털 사이트를 한참 뒤져봤는데 저도 구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자료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포타포프의 이름을 넣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데 배경환 선생님이 보여주신 우리 발표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얀 옷 입은 해군 장성이 바로 포타포프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젊은 모습이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포타포프는 대한제국식의 서울에서 당시 경성에서 이 러시아 공사관 무관으로도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젊은 그런 인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 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앞에서 포타포프와 그 다음에 보이티스키 두 사람이 언급되는데 제가 이 둘의 시기를 보니까 굉장히 묘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포타포프는 1919년 12월 17일 날 중국 상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22일 날 상해를 떠나서 러시아로 돌아가요. 그런데 보이틴스키는 바로 1920년 4월 달에 중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포타포프에 의해서 보이틴스키로 교체가 되고 이 과정에 그 접점을 같이 한 인물이 여운형 선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두 러시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포타포프와의 만남으로는 여운형의 삼국협력 제휴 방안에서 이제 포타포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과정을 여기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느꼈던 여운형 선생의 이 시기의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자기의 구상들, 즉 당시 급변하고 정세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제국주의에 상대되는 새로운 평화를 이야기한다든가 해방을 이야기한다든가 독립을 이야기해주는 파트너로서 등장한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 이 셋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깨나갔을까? 그 내용이 앞에 배경환 선생님이 연구하셨던 장주에서의 회의고 그 내용이 협력 제휴 방안이 구체적으로 여운형 선생의 초기에 비록 본인이 그 임시정부 외교 대표로 모스크바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외교 노선의 첫 번째 소련과 관련해서 발길을 내놓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바로 소련과 관련해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관련해서 발길을 내디딘 것이 보이틴스키를 통한 공산당 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리 놀랄 만한 내용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당시 식민지나 아니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 나라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연해주의 많은 한인들이 이미 내전에도 참여를 했고 또 사회주의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뭔가의 이 갑자기 컴플렉스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운형 선생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세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당당하게 뛰어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한인들이 사실 그 속에 있었거든요. 다른 어디에보다도 사회주의로서 또는 공산주의로서 공산당 결성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이것이 여운형 선생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운형 선생의 공산당 가입 이후에 이제 보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산당 선언을 번역한다든가 공산주의 독본, 공산주의 ABC 사실 처음에 사회주의를 접하거나 공산주의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여운형 선생이 번역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한인 공산당의 분열과 여운형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평가를 좀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내렸느냐 하면 한편으로 이분은 참 도덕주의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굉장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었고 조직적인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한인사회당의 이동희 그룹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소위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 혁명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서 각자 입장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운형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분리된 공산당 계열 중에서 소위 이르쿠츠크파 김만겸과 함께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에 참여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첫 출발은 굉장히 저는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참여를 했다. 실질적인 어떤 조직 논쟁 싸움에서 참여하고 세력 싸움에서 아니면 자금과 관련된 싸움에서 참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 어떤 도덕적 판단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안병찬에 의해서 이르쿠츠크파에 가입 당신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알았다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후의 활동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했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자, 오늘 제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은 원동민족대회 참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운형 선생의 위임장과 조사표, 특히 조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여운형 선생의 생각을 이것저것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 왼쪽은 이제 위임장입니다.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는데 글자가 보면 여기 글자가 이 도장이 둥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펼쳐서 쓴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독특하게 느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글의 표기 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논의했는데 특히 러시아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한글 표기를 지금처럼 이 밑에 받침으로 넣지 않고 옆으로 알파벳처럼 일렬로 쓰는 그런 시기도 잠시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위임장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는 1921년 10월 21일 날짜, 러시아 날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위원장 이름은 김만겸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표는 총 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좀 너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확대해서 조사표, 오른쪽의 조사표를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글자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여운형, 이 앞에도 보면 자, 여기도 좀 그래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자로 여운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881년 4월 22일 한자로 썼는데 그 밑에는 러시아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표는 고려부라고 되어 있는 이 조사표에는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자나 또는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작성되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었고요. 이 날짜 이제 그 항목별로 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대학, 그 다음에 직업은 농이라고 쓰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쓰질 않았어요. 대신 밑에 러시아어로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는 평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어디서 받아왔느냐? 공산당 중앙간부로서 받아왔고 그 다음에 공산당 그 다음에 어느 단체에 속했느냐? 역시 공산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뒤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일단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러시아에 넘어왔느냐? 이 앞에 기록은 손으로 쓴 거는 1921년 12월 25일 이거는 몽고로 왔습니다. 제가 발표문에 만주라고 잘못 써놨습니다. 몽고로 왔는데 러시아어로는 1921년 11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재밌는 부분이 목적과 희망입니다. 자본주의를 탄호하고 공산자 혁명을 완성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우고 나서 밑에 원동민족대회 참가키 위하여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 그 파랑인가요? 구항에 이제 그렇게 파랑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자로 쓴 다음에 이것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실제 그 운동민족대회에서 여운형 선생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 내용과의 차이, 첫 번째 생년월일에서 조금 이제 잘못 쓰신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한자로 쓴 것도 여운형 선생이 직접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옆에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년월일 부분입니다. 1881년 4월 12일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도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옆에서 아마 누군가가 들으면서 이걸 옮겨 적을 때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속 정당과 관련해서 그냥 공산당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서 경찰 신문 조서에 보면 본인은 항상 신한청년당 대표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 면에서 이 조사표와 또 실제 이 본인이 이후의 이야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희망, 여기에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 시기 1921년 말 1922년 초 여운형 선생의 생각 속에는 본인 스스로가 공산당 당원으로도 가입하고 그러면서 세계적 어떤 정세 변화 속에서 한 발은 굉장히 깊숙이 공산주의에 들어가 본 것도 사실이다. 그 내용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자 혁명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레닌과 두 차례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닌과의 만남 속에서 여운형 선생은 레닌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도 굉장히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이 나중에 본인의 회상기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 오히려 트로츠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트로츠키가 사실 영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원동민족대회 개최되기 전에 어떤 집회에서 트로츠키가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3시간 동안이나 매우 정열적으로 처음과 끝까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인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글 속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여운형 선생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운형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외교가이고 웅변가이고 대중을 끌어모으는, 대중을 설득하는 그런 대중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이력에서 보면 레닌의 연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트로츠키의 모습은 너무나 공감되는 엄청난 선동가로서 자신의 이미지와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 트로츠키의 그 제거 숙청 이 과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롤모델까지 삼지는 않았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여운형 선생의 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이 1930년대, 특히 1936년에 쓴 나의 회상기 내용 이 전체 구성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여운형 선생님이 별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분이셔서 이 회상기도 실제로 본인이 참여했던 시기보다 한 15년, 16년 뒤에 쓴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억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기억을 지워버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여운형 선생의 본인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회상기에 표현된 것이 아닌가. 원동민족대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보다 구체적인, 보다 세밀한 이런 내용보다는 자신이 러시아 가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갔던 것, 그 다음에 레닌을 만난 기억, 이런 주로 느낌, 이런 걸 위주로 회상기를 쓰는 것을 보면서 원동민족대회에서 그 치열함, 거기에서 뭔가 논쟁되었던 부분, 이런 것은 이제 여운형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좀 한쪽 옆으로 멀리 가 있고, 지금의 중요한 시기 1930년대 중후반에 자기의 주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미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여운형 선생 과연 독립운동가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자인가? 저는
이 러시아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연용 선생은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자 또는 막스주의자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마치 8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기는 소위 말해서 운동가, 학생운동, 뭐 혁명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여운형 선생도 1920년, 21년, 22년 이 무렵에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것을 녹여낸 인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면 삶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중도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자이면서 대중의 리더 이렇게 평가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